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입니다. 한 사람의 성장은 가정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많은 이들의 고민과 협력이 모여 국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부는 여러분의 일상과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마을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법뉴스 월간판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사법부 주요 단신 키워드 픽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함께 기소됐던 공범도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3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이 분리된 경우라면 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해 상대방을 해할 경우 모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해 위증죄란 증인이 피고인,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공범이라도 재판이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픽입니다. 지난 3월 전국 44개의 대학교에서 법원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직 법원 공무원이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원 공무원의 직무와 장점을 소개하고 2027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주요 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이를 통해 법원 공무원 취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가 궁금하거나 법원 공무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지난 4월 11일 토요일 KBS에서 방영된 다큐 온 슬기로운 등기 생활은 우리가 매일 거주하며 생활하는 집과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어떻게 성립하고 보호되는지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슬기로운 등기 생활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픽이었습니다. 법원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판클라스, 오늘은 정현숙 부장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현숙 부장판사님께서는 정말 이혼 전문 판사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네. 이렇게 불리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2017년부터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선발되어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법관은 사실은 조금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요. 가사소년 전문법관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일기를 좀 썼던 것이 있는데 가정법원을 떠나면서 이것을 좀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기회에 이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혼 전문 법관이다, 판사다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책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잠깐 좀 봐도 될까요? 네네. 예, 오늘도 이혼 주례를 했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이혼 주례를 했다. 이혼 주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혼 주례는 뭐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네.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입니다. 결혼식에는 결혼 주례가 이제 신랑 신부한테 새롭게 이제 부부가 되어서 나아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그때 하시는 이제 거잖아요. 보통 결혼 주례는 이제 성혼 선언을 하죠. 그렇죠.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한데 이제 이혼 주례는 저의 이혼 주례는 이혼 조정 절차에서 엄마 아빠에게 새롭게 이제 이혼 이후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하는 말. 나온 김에 간단한 책 소개도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가정법원 일은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기를 썼죠. 일기 쓰면 욕도 쓰고요. 네. 대화 상대 일기장에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썼죠. 그럼 그런 감정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오. 아나운서님께도 한 권 이제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니면- 혹시나 궁금하시면. 예, 그래도 어쨌든 독서를 통해서 간접 네. 경험을 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책도 쓰셨지만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법학과가 아니라 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워낙에 문학 소녀. 아,
네, 어릴 때부터 원래 좀 책을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예. 자연스럽게 국문과에 진학을 했고요. 그럼 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는 어떻게 또 판사의 길을 선택을 하셨나요? 대학에 들어가서 배워보니 제가 생각했던 학문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흥미를 잃었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법학을 부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학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면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두고 이제 저희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 라는 표현이 국문학적으로 맞습니까? 글쎄요,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시니까 맞는 것으로.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근데 국문학과를 또 나오시고 하니까 또 글도 쓰시고 판결문 작성에는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고요? 네네. 판결문은 논리적이고 아주 정치한 감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글이죠. 네. 네. 저는 대문자 F 성향의 사람인지라 그 T적인 그런 판결문을 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네네. 이혼은 쓸쓸한 계절이니 두 사람에게 이런 판결을 내면 이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 판결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워낙에 이혼 전문이라는 이제 별칭을 얻게 되셨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정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체감하세요?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15년 정도를 쭉 보면 혼인 건수는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는 특정 비율에서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안 한 부부죠. 통계에 네. 잡힐 수가 없는 부부입니다. 혼인은 줄지만 이혼은 유지되고 있고 사실혼 건수가 는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혼 건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이혼 소송을 정말 9년 동안 담당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남편과 아내가 아들이 100일이 되던 즈음에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아들은 아빠가 키우고 엄마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아이를 보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3살 무렵에 아빠가 재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엄마도 재혼을 해서 각자가 또 다른 잊혀진 가정을 채로, 꾸리신 거죠? 네,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6학년이 될 때쯤에 갑자기 아빠가 엄마한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다면서 과거 양육비 1억 5천만 원, 장래 양육비 매달 100만 원씩을 달라는 이행명령 청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그 아들이 양한 색소망막증이라고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치료가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되니까 이제 양육비로 그 아들의 치료를 통해서 이제 시각 상실의 시기를 좀 지연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본인들이 협의를 했더라도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아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법적으로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양육비를 이 주셨군요. 엄마가 좋다. 그럼 내가 양육비를 지급했더니 아들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아들이 본인의 계모를 생모로, 친모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그 사실을 알면 그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죠.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시력을 잃기 전에 친엄마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민감한 나이만 좀 지나면. 네. 엄마가 그럼 아이를 먼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찻집에서 아이랑 만나고 있을 테니까 와서 봐라. 멀리서라도. 네, 멀리서 봐라. 우리들이 아이의 모습을.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제가 너무 100일 때 보고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그 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그 엄마의 세모의 마음이. 마음이 정말. 네, 어떨까.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무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엄마가 너무 감격해하면서 법원에 고마워했고 아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고1 3월 달이 되기 전에 내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3월부터 주 월 2회에 면접 교섭을 하고 그전에는 이제 아이의 어떤 그런 치료나 그런 정보를 엄마한테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빠가 아이와 찻집에서 만나는 것을 먼발치에서 보는 것으로. 그 사건이 정말 너무 보람되었던 것이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잃지 않게 했구나,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판사님께 이 얘기를 전해 듣는 저도 네. 진짜 너무나 그 엄마나 혹은 아빠의 입장이라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네. 그 아이도 나중엔 정말 고마워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진짜 국문학과 출신 맞으시구나. 정말 네네. 판사님 맞습니다. 하는 저희 선입견으로는 네네. 항상 냉철한 정말 어떻게 네. 보면 그 어느 편에 서지도 않는 네. 냉철한 판결을 하시는 분인데 네. 또 마음으로는 이렇게 항상 또 네. 그래서 쓰고 판사하면서 계시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셨겠어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판사님 모습 보니까 네. 너무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다시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네.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가정법원에 오는 부부들의 사연은 대동소이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있으니까 싸움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부 사이에 이제 애정이 단절이 되면 의처증, 의부증, 더 나가면 외도 비슷한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상한 이혼 사유가 많다기보다는 다 비슷비슷한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같은 갈등이지만 이혼으로 가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부부들 가정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비슷하거든요. 조금조금한 갈등이 있죠.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갈등을 그때그때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느냐, 그것을 쌓아두고 점점 그것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나와서 이혼 전문 판사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왕년에 이혼 가방 쌌었거든요. 누가요? 남편한테. 제가요. 진짜요? 네네, 그럼요. 남편한테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응. 그냥 애들 내가 키우면 하면서 이혼 가방 쌌죠. 그 정도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었네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제가 그 즈음에 밀양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남편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발령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서 친정엄마가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고 제가 삶이 편안해졌죠. 떨어져서 아이들 좋아하는 저 사람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남편은 둘이서 키울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서로에게.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오히려.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부부로서의 관계는 뭐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헤어질 수 있지만 부모의 자격은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모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법원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판결만 내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혼 소송 중에 아이들이 받아오는 수많은 상처나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혼 이후에 그런 부모로서의 협력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에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말, 그런 말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첫 번째 기본 원칙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네. 상대방을 험담하지 않는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혼 이후에 면접 교섭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면접 교섭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나쁜 사람과 아이들을 단절시키면 아이들은 저절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큰 착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서는 부족하지만 아이에겐 유일한 부모거든요. 유일한 엄마고 유일한 아빠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 교섭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면접 교섭을 보낼 때 엄마나 아빠가
잘 갔다 와 평상시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은 내가 면접 교섭 간다고 엄마 아빠가 화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오히려 잘 갔다 와. 나는 꼭 네가 면접 교섭을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아이들이 안심하면서 면접 교섭을 하거든요. 면접을 하고 헤어진 비양육친의 경우에는 또 뭐 혹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비양육신의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 양육비는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에 소모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반드시 잘 지급을 해야 되고 이혼 소송 중이라도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아이에 대한. 그래서 그것들은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되죠. 자, 부모의 책임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 체계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부부에 대해서 많은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면접 교섭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면접 교섭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전문적인 상담위원회 도움을 받으면서 면접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드리고요. 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려움 있는 부부라든지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정 조치를 통해서 심리 검사,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그런 분노를 내려놓으면 많은 제도들이 있어서 이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혼을 고려하거나 또 준비 중인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왜 고려 중이신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내가 이혼법정에 소장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질문들을 하시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과정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해답은 본인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또 나오셔서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또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정현숙 부장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요. 스토리텔링을 통해 판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판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박병규 부장판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커뮤니티와 리폼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6일 리폼 산업의 법적 허용 범위를 가늠할 대법원의 첫 공개 변론이 열렸기 때문이죠. 이날 이후 리폼 업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집중한 이 사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22년 오랜 기간 가방 리폼 행위를 해온 피고는 여느 날처럼 고객의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소유자에게 리폼 제품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온하던 수선실에 내용 증명서 한 통이 날아오는데요. 이는 피고의 리폼 행위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정체는 더 놀라웠는데요. 그 원고의 정체는 바로 세계적인 명품 업체 엘사였습니다. 오늘 판 리플레이에서 함께 만나볼 판례는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 상표권 침해인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인데요.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리폼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L사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등록 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의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리폼이란 제품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변형, 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L사는 이러한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이유는 피고가 가방을 완전히 해체해서 크기도, 모양도, 형태도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든 후 거기에 L사의 브랜드 로고를 그대로 붙였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자들은 로고를 보고 리폼된 제품을 L사가 만든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본 거죠. 또한 리폼 행위는
명품 브랜드의 명성과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로서 부정 경쟁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정 경쟁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폼업자인 피고의 주장도 들어봐야겠죠? 피고는 명품 가방 소유자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명품 가방의 소유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엘사의 제품을 구매하였으니 그 이후 개인의 사용을 위해서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고 이를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리폼 행위는 단지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돈 주고 산 가방을 내 마음대로 고쳐 쓰겠다는데 이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마음대로 변형한 후 명품 로고를 붙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보시나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법의 적용이 이렇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는지 살펴보죠. 1심과 2심에서는 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리폼은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판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표권과 소유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대법원은 상표권의 보호는 거래 시장에서의 유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명품의 소유자가 거래 시장에서의 유통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한 리폼은 소유권의 정당한 이용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고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이러한 리폼 행위를 도와주는 것 역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리폼업자를 통한 리폼을 금지한다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허용된 리폼 행위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폼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 또한 밝혔는데요. 먼저 리폼업자가 1년의 리폼 과정을 지배, 주도하고 리폼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 시장에 유통한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거래 시장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리폼 행위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리폼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리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따른 공동의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본 사건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2025년 12월 26일에 공개 변론을 개최했고 소송 관계인과 참고인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고 특별한 사정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판 리플레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법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오늘의 판례 해설을 맡은 박병규 부장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월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퀴즈와 댓글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 더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